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북가주에 사시는 분들 혹시 미세한 떨림 느껴보셨나요? 일요일이었던 어제 오전 11시 44분 북가주 페트롤리아 지역 서쪽 70마일 지점 해상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북가주 페트롤리아라는 지역은요, 캘리포니아주 가장 북쪽 지역 도시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약 한 260마일 북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어제 10km로 측정됐습니다. 어제 지진이 영향을 준 일부 해안 지역에는 가벼운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하는데요. 물리적인 피해는 다행히도 특별히 보고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의 디폴트를 막아야 하는 협상이 주말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디폴트가 생길지에 관련된 소위 말하는 X데이트, 디폴트가 생길 수밖에 없다, 생길 수도 있다라는 데이트, X데이트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부터는 매일매일 이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교착 상태에 빠진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마무리한 뒤에 순방 일정을 축소하고 귀국하는 그 기내에서 메카시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실무 차원의 부채 한도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 요거는 합의를 했습니다. 또 양측은 이제 오늘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이 또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달 1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디폴트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양측의 입장은 아직도 팽팽합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역점 사업 등을 포함한 예산 삭감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요. 또 이에 맞서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통한 세제 개혁이 고려돼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당연히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의 어제 전화 통화로 일단 실무 협상은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만은 핵심 쟁점을 놓고 이렇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합의점 마련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까요? 네, 바로 내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각종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거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재선되겠죠?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모든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다 오케이 해서 사인을 해주고 합의를 다 해주어 버리면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정권을 되찾아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축소시켜야 하는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측이 단 한 채 양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더욱이 걱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디폴트가 정말 이러다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매일매일 이 부분은 지금 체크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레알 뉴스에서는 매일 이 디폴트를 막기 위한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발견됐다는 소식으로 이어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국의 농림축산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소재 도축장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이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에 걸리는 게 한 마리라도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민감하죠. 특히 이제 무슨 뼈국 같은 것도 많이 해먹고 국물도 많이 해먹고 하는 한국에서는 더더욱이 이런 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농림부는 우선 그 잠정적인 조치로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이번 광우병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광우병 주로 8살 이상 된 소위 이제 소가 8살이면 상당히 늙은 소예요. 그래서 소위 늙은 소, 즉 고령 소에서 발생하는데 사실 그 흔한 병은 아닙니다. 아주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데 실제로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먹는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일단 한 마리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한국농무부는 어제 미국의 정기적인 그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서 도축 부적합으로 분류된 소 검사 결과 테네시주에서 사육된 유구 한 마리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소는 폐기 처분돼서 식품 체인으로는 공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우병소가 일단 발견됐다라는 그 뉴스 자체는요, 추후 또 다른 발병 사례가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뉴스입니다. 자, 레알 뉴스에서는 여기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빠르게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소식 꼭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경제 관련 소식 중요한 뉴스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자율 관련인데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를 어쩌면 올리지 않고 동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축 정책이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우리는 데이터와 점차 발전하는 경제 전망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평가할 여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말이 깁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한숨 좀 한 템포 늦추고 여러 가지 그 효과를 좀 들여다보고 평가를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지금 생겼습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우선 멈추고 긴축 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은 긴축을 너무 많이 하는 것과 너무 적게 하는 것의 그 위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6월에, 즉 다음 달에 금리를 추가 인상할 시급함은 낮아졌고 물가와 고용 등 지표를 보고 판단할 시간을 가질 정도의 여유는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풀이됩니다. 자, 다음 달 연준 회의에서 정말 금리 인상이 동결될지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동결될 경우에 올 연말쯤에 가서는 이제 반대로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금리라는 것은 뭐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하고 물론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비즈니스는 금리가 오르면 좋은 것 비즈니스도 있고 그러지만 여하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뭐 당연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금리가 동결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인하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식도 빠짐없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CJ 제일제당. 이 CJ 제일제당이요, 미국의 식품 사업에도 지금 깊숙이 들어가고 있네요.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냉동 피자 생산 시설을 구축해서 미국 식품 사업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캔사스주 살리나에 있는 슈완스라는 회사의 피자 공장을 증설해서 축구 경기장 무려 12개 크기인 9만 평방미터의 세계 최대 규모 냉동 피자 생산 시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CJ 제일제당이 지난 2019년에 인수한 미국의 냉동식품 기업 슈완스라는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인 레드 바론이라는 냉동 피자와 또 토니스라는 냉동 피자 등을 생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저도 그 얼마 전에 평생 처음으로 냉동 피자 하나를 사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뭐 잘 모르고 뭐 괜찮아 보여서 그냥 하나 골라서 사 먹어봤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레드 바론이라는 피자였습니다. 당연히 냉동이니까 뭐 별로일 거라고 생각하고 큰 기대감 없이 그냥 하나 사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는 괜찮네 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게 그 CJ 제일제당이 인수한 회사였다라는 걸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자, 한국의 CJ라는 회사, 뭐 회사라기보다는 뭐 그룹이죠. 이 회사는요,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뭐 슬로건을 내건 건 아닙니다만은 회사 내부적으로 주력하는 그런 회사의 그 방향이 있는데 주로 잘 먹고 잘 즐기는 것 위주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시죠? 빵 파는 체인점 뚜레쥬르 뭐 이런 체인점이나 또 CJ 비비고 등등 이 대표적인 먹거리 아이템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CGV 영화관 등 또 즐기는 사업 아이템에도 역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 CJ가 필름 사업, 영화 사업에 많이 지금 주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CJ가 한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먹고 즐기는 그 문화에 CJ가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는지도 한번 지켜볼 만한, 주목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미주 한인들의 질환 사망 원인으로 암이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럼 암 가운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암은 무엇이냐? 네, 폐암이 사망 원인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미국 내 한인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암이었고요. 2위가 심장질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인이 아니라 모든 인종을 합한 집계에서는 심장질환이 1위, 암이 2위를 차지했지만 한인들만 따로 고려하면 암이 가장 많고 2위가 심장질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위라는 암, 그것만 좀 세분해서 보겠습니다. 한인 암 사망자는요, 4년간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8년 1772명, 2019년 1805명, 2020년 1845년, 2021년 190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하지만 계속 증가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암으로 사망한 미주 한인 총 7,330명 가운데 암 종류별 사망 원인을 보면 이렇습니다.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가 1,461명, 19.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암 사망자 약 5명 가운데 1명이 폐암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위는 대장암과 직장암 861명, 11.7%. 3위는 췌장암 757명, 10.3%. 4위 간암과 담관암 739명, 10.1%. 5위 위암 650명, 8.8%의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림프암이 476명 6.5%, 유방암 375명 5.1%, 난소암 204명 2.8%, 전립선암 181명 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순위 1위라는 그 폐암은요, 모든 인종을 포함한 미국 전체 암 종류별 사망 원인 순위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도 폐암이 1위로 나타났죠.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폐암입니다. 그런데요, 조심하는 방법 어찌 보면 좀 간단합니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폐암 사망자의 최소 80%, 많게 본다면 최대 90% 정도가 흡연과 연관이 있다라고 미국의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경고를 했습니다. 또 간접 흡연 역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CDC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폐암을 예방하는 방법, 또 폐암을 상당수 위험률을 줄이는 방법 어찌 보면 간단하죠. 담배 안 피우는 것입니다. 네, 뉴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대형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선 미국 뉴욕이 건물의 무게로 인해서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소속 지질학자인 탐 팔슨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조사 결과 뉴욕시가 매년 1 내지 2mm씩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맨하탄 남부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침하 속도가 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동부 해안가에 위치한 뉴욕이 가라앉는 원인으로 인간이 만든 건축물을 지목했습니다. 하늘로 쭉쭉 뻗어있는 그 높은 고층 빌딩이라는 얘기입니다. 뉴욕 전역에 걸쳐서 100만 개에 달하는 건물들의 전체 무게는 7억 7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7억 7천만 톤? 야,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자, 상상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의 거대 건축물 잘 아시죠? 에펠탑. 이 에펠탑의 무게가 11,000톤가량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감안한다면 뉴욕시에는 무려 7만 개의 에펠탑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7만 개의 에펠탑에 해당하는 무게가 뉴욕시를 준누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인간이 만든 각종 건물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는 뉴욕. 자,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얘기해드렸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수도의 자카르타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카르타가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파놓은 그 수천 개의 우물로 인해서 집안 침하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정부가 수도를 결국은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자, 그런데 이러다가 뉴욕도 시 전체가 그 이사를 가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논문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논문은 환경 분야 전문 저널인 Earth Future라는 매거진 최신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의 법무부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케이스와 아주 비슷한 케이스의 어떤 법원에서의 판결 결과가 방금 어제 나왔습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미국 법원이 항공사 간의 노선 통합이 경쟁을 저해한다라는 판결을 땅땅땅
때렸습니다. 그래서 주목됩니다. 미국 법무부는요, 지난 주말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제트블루의 이른바 북동연합, 노스이스트 얼라이언스를 깨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곳에서 법무부가 승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미국 대형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저비용 항공사 제트블루가 보스턴과 뉴욕시의 운항 사업을 통합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두 항공사가 운항 수익과 또 공항에서의 이착륙할 수 있는 횟수, 즉 공항 슬롯을 공유하는 등 사업을 통합한 탓에 보스턴과 뉴욕시에서 경쟁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제트블루 항공사가 다른 노선에서 아메리칸 항공사와 경쟁할 이유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하면서입니다. 노선 합병에 제동을 건 법무부의 이번 소송에서 승소로 인해서 두 항공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네, 앞으로 30일 내에 이 두 항공사는 지금까지 한 제휴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놓고 굉장히 민감하게 이 케이스의 판결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판결 사례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케이스의 판결 사례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대한항공의 합병을 또 막는 그런 판결을 내릴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 유럽연합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중간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번에 미국에서도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항공 그 합병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소송을 제기한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관련돼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할 때 법무부가 우리도 이미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저것도 소송을 하면 또 그 비슷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대한항공에게는 아주 민감한 그런 판결 사례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에 도산 안창호 선생 등 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담은 역사 박물관이 들어섭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는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이 미니 역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현재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의 1층 공간에 마련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은 지난 1987년에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 건물은 지은 지 100년이 넘은 건물로 이 한인들이 지난 1987년에 했는데 36년 만에 이번에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 김에 아예 1층에 역사 박물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 역사 박물관은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 김종린 선생, 장윤환, 전명훈 의사, 유일한 박사 등 이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에 관해서 전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분들의 업적을 좀 정리해 볼까요? 간단하게 간추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업적 하루 밤새 말씀드려도 충분하지 않죠. 근데 짧게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1900년대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립신보를 발행하고 흥사단을 만들어서 민족개몽운동과 국권회복 활동을 전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장인환, 전명훈 의사는요, 일제의 한국 침략 앞잡이였던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라는 사람 처단을 하는 데 앞장선 바 있고, 또 김종림 선생은 윌로우스 비행학교 창설 자금을 지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는 회사죠. 유한양행. 이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는 1905년 10살 때 미국으로 와서 계속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 분입니다. 한편 이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건물 밖에는 이분들의 동상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여권 발급이 한없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여권 발급이 계속 지연되면서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있는 신청자들이 아주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여권 신규 발급과 갱신 신청이 매주 약 50만 건씩 접수되고 있다라면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 이상 증가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여권 처리 기간을 평소보다 2주 더 늘어난 일반 신청의 경우 10주 내지 13주, 그리고 급행 신청의 경우 7주에서 9주 정도로 이제 변경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를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권 하나 신청했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급행이라고 급행료를 내도 7주 내지 9주면 급행료를 냈는데도 2달 넘게 걸려? 그게 미국이 뭐 이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이는 이제 우편, 왔다 갔다 하는 우편 소요 시간은 제외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내부 처리 속도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권을 내 손에 받는 데에는 이보다 1주 내지 2주 정도 더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급행으로 해도 10주, 급행 아니면 석 달, 넉 달 걸린다는 거예요. 여권 하나 받으려고. 와, 사실 문제 많은 건 사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여권 신청 급증의 원인이 팬데믹 기간 동안 여행을 포기해서 여권을 그대로 던져놨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여권이 만료된 경우가 많아서 그 여권이 만료된 사람들이 올해 새롭게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증해도 그렇지 석 달, 넉 달씩 걸리는 건 너무했죠. 한국에서 보시면 답답하실 거예요. 네, 미국에서 최근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여성 독자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그 로맨스 소설을 읽는 남성들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요, 얼마 전 프로야구의 지금 슈퍼스타 브라이스 하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브라이스 하퍼라는 유명 스포츠 야구 스타가 로맨스 소설 읽기가 내 취미입니다 라고 또 말하는 게 특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지난달에 남성 잡지 GQ라는 잡지 있죠? 이 GQ 스포츠 인터뷰에서 무슨 책을 요즘 읽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저녁에 엘 케네디의 소설을 읽으면서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 케네디는 미국의 로맨스 소설의 최신 유명 주자로 로맨스의 서스펜스를 살짝 가면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최신, 지금 현재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지난해 미국 로맨스 작가 연합에 따르면 로맨스 소설 독자 가운데 18%가 남성들이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한편 남성들이 그 로맨스 소설에 최근 빠지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대표적인 이유가 이거라고 합니다. 이런 로맨스 소설에서는 남성들이 되게 좀 유능하고 멋있게 묘사되는 데다가 또 주인공 강한 남성이 가끔 약점을 보일 때 여성들이 그때 더 사랑을 느끼는 그런 내용, 그런 줄거리가 많이 있어서 남성들이 이를 보고 가끔 대리만족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가 분석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현재 이 미국과 가장 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중국? 맞습니다. 중국 아니고 러시아가 더 그렇다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두 나라를 꼽으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에 엊그제 파격적인 선물을 줬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이 러시아도 그렇습니다만은 러시아는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부동항. 1년 내내 얼지 않는 항.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민감하게 러시아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뭐 부동항은 뭐 많이 있습니다만 부동항이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북동쪽에 있는 그런 항구를 중국은 아주 항상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러시아는 중국이 사용할 수 있게 내줬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는 원래는 중국 땅이었다가 1858년 러시아에 넘어간 곳이잖아요. 중국으로서는 165년 만에 이 블라디보스토크 항의 사용권을 되찾게 된 셈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중국 동북부 지역 도시들은 기존의 육로로 1000km 떨어진 랴오닝성의 잉커우항이나 또는 뭐 다롄항 등으로 화물을 옮겨가서 거기서 선박을 이용하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아주 가까운 인접한 이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이용해서 화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화물 운송 시간과 비용 등을 크게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이같이 큰 선물을 안겨준 이유는 뭘까요? 쉽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력이 크게 소모된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국의 도움이 지금 절실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3살배기 아이가 총을 쏴서 2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그런 어린아이의 총기 발사 사고, 이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연에 또 다른 우연이 막 겹쳐있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총격을 입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던 도중에 총에 맞은 어른 2명 가운데 1명은 아이의 엄마였고 또 다른 어른 1명은 경찰이 그렇게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살인 혐의로 지명 수배된 20대 남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 총에 맞은 그들을 즉각 체포하는
그런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이라고 그랬나요? 그들은 아니고, 그 엄마는 아니고, 총애받은 그 2명 가운데 한 남성, 그 엄마의 지인, 즉각 체포했습니다. 대반전인 거죠. 아주 어린 3살짜리 어린아이의 잘못된 그 총기 사고로 우발적으로 총에 맞은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 혐의로 지명수배됐던 피의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인디애나주 라피에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살 아이가 주변에 있던 총의 방아쇠를 그냥 당겨서 친모와 그 친모의 지인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던 중 총격을 입은 한 사람이 트레이션 스미스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스미스는 일리노이주 쿠 카운티에서 살인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범죄자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곧바로 그를 체포하고 구금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어떻게 총에 접근했는지, 어떤 종류의 무기를 사용했는지 등은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총에 맞은 아이의 엄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총을 쏘고 그 피해자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지명수배자, 피의자였다라는 우연이 겹치면서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이 소식에 크게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국 얘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 올해 27살인데요. 미국 동부 지역에 있다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들어갔죠. 그 전우원 씨가 큰아버지 전재국 씨로부터 절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우원 씨는 최근 큰아버지 전재국 씨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라면서 이를 공개했습니다. 전두환의 큰아들 전재국 씨는 이렇게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전우원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조카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니 찾아오지도 전화하지도 말아라 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조카인 전우원 씨의 행보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우원 씨는 전 씨 일가 중 처음으로 5.18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지난 17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폭로를 계속 이어왔죠. 전우원 씨의 어머니 최모 씨, 그러니까 이제 전재용, 전우원 씨의 이제 아버지는 그 탤런트 박상아하고 사는 이제 전재용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재용 씨의 첫 번째 부인, 그러니까 전우원의 친모죠, 생모죠. 전우원의 어머니 최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결혼 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즉 전두환 씨가 자신의 친정 아버지에게 어떤 상자를 좀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라면서 그때 남편, 즉 전재용 씨가 남편이 말하기를 상자를 열어보니까 대여금고 열쇠가 가득 들어있었다. 뭐 돈이 가득 든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있을 그 상자에 열쇠가 가득 들어있었다 라면서 그런데 그 대여금고 하나하나마다 돈과 국채가, 즉 채권 같은 것이 가득 차 있었다 라고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에서 최근 급속도로 발달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 AI를 두고 허위정보 범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거를 앞두고 사실 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없는 그 가짜 뉴스가 대규모로 유통될 경우에 주요 선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입니다. 자, 지난 16일 샘 올트먼 이 오픈 AI의 CEO는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분야 중에 하나는 이러한 AI 모델이 설득과 조작을 통해서 일종의 1대1 대화형 허위 정보를, 가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챗 GPT가 내뱉는 그럴싸한 답변 등은 이미 현실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서 이 체포 전망이 제기되던 가운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의 AI의 가짜 사진이 유포된 바 있고요. 또 프란시스코 교황이 명품 브랜드의 하얀 패딩 자켓을 입은 허위 이미지도 대중의 실제인 것처럼 인식돼서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1월에는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그가 마치 백악관 회견을 통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내뱉은 것처럼 꾸며낸 이 AI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과 사회적인 인식 개선 없이는 이것이, 즉 AI가 만드는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 이런 것들이 대선의 진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 이 AI 기술이 만들어낼 가짜 뉴스가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텍사스주의 한 대학 강사가 학생들이 이 챗 GPT가 쓴 글을 베껴서 이 과제를 냈다면서 이들을 모두 빵점 처리하겠다라고 공지를 해서 지금 현재 미국 학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텍사스 잘 아시는 A&M 대학 이 학교의 커머스 캠퍼스의 동물과학 수업 수강생들은 최근 이 클래스의 강사인 제러드 멈이라는 강사에게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이메일을 통해서 강사인 멈은 학생들이 챗 GPT를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했다라면서 이 수업을 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빵점 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이 멈이라는 강사는 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제출한 그 에세이 과제를 쭉 보니까 인공지능 AI 챗봇을 이용해서 작성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감지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돌려보니까 그 결과 학생들이 AI가 쓴 글을 베껴서 과제로 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은 대부분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수강을 했고요. 이 학생들은 이 과목에서 낙제를 하면 이번 학기에 졸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 학생은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내 인격이 의심받는다라는 생각에 정말 좌절했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제를 작성한 그 구글 문서 프로그램에 사용한 시간 기록 등등을 증거로 현재 모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사가 말했듯이 챗 GPT가 만든 것인지 아닌지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별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런데요, 현재 챗 GPT를 활용해서 특정 글이 AI가 만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고백입니다. 챗 GPT 같은 프로그램은 만들었지만 이를 정확히 감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직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제를 챗 GPT로 손쉽게 해버리는 학생들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를 구별하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면서 현재 발생할 수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이런 논란도 좀 크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발생한 일은 이 AI와 관련해서 현재 교육자들이 당면한 그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교육자들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제 빵점 처리될 이 학생들, 이거 어떻게 해요? 참 이것도 큰일입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이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와 한국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환담을 나눈 뒤에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사진 촬영을 시작하자 갑자기 다리를 양쪽으로 쫙 벌리면서 이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키를 맞추려고 다리를 벌리고 촬영한 겁니다. 이후 이 사진이 해외 언론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루도 총리의 이런 모습에 현장에 있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한국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트루도 총리와의 20cm 키 차이를 두고 장난을 치면서 김진표 의장이 발끝을 들어 올리자 트루도 총리는 이처럼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촬영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트루도 총리의 이 같은 쩍 벌린 다리를 매너 다리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작 캐나다 일각에서는 나라망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의 일간지 토론토 스타는 또 이에 대해서 한국의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는 이 자세는 존중의 표시이며 큰 키를 가진 사람들이 가끔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캐나다의 또 다른 언론, 보수적인 매체인 트루 노스라는 매체는 일부 캐나다인들은 트루도 총리가 또 한 번 해외에서 캐나다를 망신시켰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를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매너다리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매너까지는 아니지만 뭐 단순히 친근감의 표시로 한 어떤 그런 장난스러운 포즈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국제적인 외교 자리에서 분명 결례인 그런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자, 같은 사진, 다른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캐나다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런 영국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한국의 이순신 장군에게 푹 빠져서 이순신 장군의 광팬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자칭 자신을 스스로 찌질이 영국인,
브리티시 널드라고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영국인, 그의 이름은 마이클 깁입니다. 마이클 깁은 내향적인 사람들은 섬을 좋아한다라면서 다도해 국가인 한국은 내게 있어서는 더없이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섬나라인 영국에서 태어나 현재는 또 다른 섬나라 홍콩에서 살고 있는 그는 한국에서 거주했던 수년 동안 한국의 섬을 30곳 넘게 여행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최근 코리안 오디세이, 거친 바다를 건너 한국의 섬을 여행하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섬나라인 영국에서 태어나 섬을 좋아한다는 그는 한국의 섬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산도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산도는 이순신 장군의 그 스토리 덕분에 좋아하게 됐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왕팬답죠. 그러면서 이제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그 이순신 장군의 팬이 됐다라고 말하는 이 마이클 깁은 이순신 장군이 지었다라는 그 한산도가를 줄줄줄줄 외울 정도로 이순신 팬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한산도가 기억하십니까? 한산섬 달밝은 밤,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깊은 시름 더하누나. 짧지만 우리가 학교 때 다들 막 열심히 외운 다음에 검사받고 해야 되는 그런 시였잖아요. 한산도가 이순신 장군이 지었다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데, 오랜만에 저도 한번 되뇌어 봤습니다. 이 영국 사람이 이걸 줄줄줄 외우고 다닙니다. 그런 영국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지금 당장 금을 사야 하나? 라고 지어봤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연초 대비 8% 넘게 오른 금값이 랠리를 지속해서 연말쯤에는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는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지금 금을 사야 하는 3가지 이유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전 세계 통화 당국이 대량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근거라고 합니다. UBS에 따르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금을 순매수했습니다. 2022년에는 전년 450톤의 2배 이상인 전년 대비 450톤의 2배 이상인 1078톤을 매입했고요. 1950년 이후 최대치를 매입한 그런 년으로 기록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요, 달러화 약세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도 금 가격을 지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통상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금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달러를 사봤자 달러 가치가 좀 약하니까 달러 갖고 있어봐 지금 뭐해, 그 돈으로 금을 사지 해서 금 쪽으로 자꾸 이제 옮겨간다는 것이죠, 투자자들이. 역사적으로도 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실제로 금값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 이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간 달러와의 약세가 지속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는 최근 1년 새에 0.2% 하락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이 거치지 않고 있다 라는 점도 금 가격을 밀어 올릴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상 대비 낮았던 지난 1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과 또 6개월 연속 후퇴한 제조업 활동, 또 작년 11월부터 위축된 소비 심리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성장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UBS는 금 가격이 연말까지 온스당 2,100달러, 내년 3월까지 2,200달러를 찍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럼 지금 금을 사야 한다 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전망은 전망이고 이런 전망이 100% 늘 적중했다라면 부자 안 될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이라 하더라도 그저 참고로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금을 사야 할까? 지금 금을 사야 하는 시기인가? 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이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에 인색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